오늘 그 제3차 호국 의지 선양 시민 강좌는 독립전쟁의 전개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목차는 의병전쟁으로 독립전쟁을 시작하다, 그 다음에 독립군단을 결성하여 독립전쟁을 전개하다, 그리고 임시정부 국군으로 한국 강복군을 창설하여 독립전쟁을 전개하다, 그리고 이제 독립전쟁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서 민족 독립국가이자 국민 주권국가를 세우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그 독립운동의 한 분야로서 이제 독립전쟁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독립전쟁이라는 것은 독립운동의 목적을 무장투쟁을 통해서 성취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독립전쟁은 이제 그 의병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만주 노령의 독립군전쟁, 그리고 1940년대에 강복군 대일전을 통틀어서 이제 독립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 한국 독립운동의 기점이자 독립전쟁의 기점은 1894년 7월 갑오별난에 저항에서 일어난 의병봉기죠. 그래서 안동에서 그 서상철 의병장이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해서 한국 정부를 무너뜨리고 우리 왕과 앙비를 감금했기 때문에 그 왕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키는데, 이게 그 바로 한국 독립운동의 기점이자 또 이 의병 전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독립전쟁의 시작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의 기점은 곧바로 한국 독립전쟁의 시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술국치를 당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경술국치 1910년 8월 29일 날 일제에게 완전히 국권을 강탈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영토를 강정담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 일제의 노예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무슨 구국개몽운동이니 뭐 이런 거보다는 일제와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술국치 이후에는 독립운동이 독립전쟁 전략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독립전쟁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독립군 기지를 개척을 해서, 즉 만주나 노령의 독립군 기지를 개척해서 여기서 독립군을 양성을 했다가 일제가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와 싸울 때 우리는 그 일제의 상대편과 연합을 해서 일제를 공격을 해서 독립을 쟁취하자고 하는 것이 독립전쟁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런 독립전쟁 전략을 구사하는 그러한 그 독립운동 노선이 1910년대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선 무관을 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서간도의 신흥무관학교, 북간도의 그 독립무관학교, 또는 나자구에 세워졌다고 해서 나자구 무관학교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하와이에 박영만을 중심으로서 대조선 국민군단까지 이러한 그 무관학교를 세워서 무관을 양성하고, 이런 무관을 양성할 때 그 한말에 갖고 있었던 위정척사 사상이라든가 근황주의적인 그런 사고들로 무관들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공화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무관들, 그리고 우리가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면 독립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해야만 떳떳하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독립전쟁으로 무장한 무관들을 양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 1911년서부터 19년까지 가장 긴 시간에 존재했던 신흥무관학교, 여기에서 배출한 무관들이
약 3천여 명이 되는 것이고, 이 무관들이 바로 1920년대 독립군 전쟁의 핵심 주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0년대에 또 무장투쟁, 그리고 광복군의 간부들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고, 이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분이 그 우당 이회영 선생을 비롯한 신민의 인사들. 그래서 사실은 신민회는 1910년 경술국치 이전에 벌써 우당 이회영 선생을 비롯해서 그 만주 지역에 독립군 기지 개척을 위한 그 논의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회영 선생을 만주 서간도 지역에 파견해서 독립군 기지로서의 적당한 곳을 물색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회영 선생이 그 일가들의 재산을 처분해서 자본을 마련해서 서간도에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을 본격적으로 양성하게 되는데, 이때 독립군을 양성할 때 그 신민의 계열의 계몽주의자와, 그리고 한말에 그 의병을 했던 우장투쟁론자, 그리고 한말에 군관학교를 다녔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신흥무관학교를 운영하면서 신흥무관학교생들에게 그 국민주권의 공화주의적 세계관과 그다음에 독립전쟁론을 주입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렇게 배출된 그 민족 역량을 중심으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으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그 만주 노령 지역에서 독립군 단대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비원지에 그 죽순 나오듯이 우죽순식으로 독립군 단체들이 이제 발족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북만주에는 그 간도 지역, 북간도를 중심으로 대한인국민회의 그 부대인 대한인국민회군, 그 다음에 이제 홍범도 장군이 노령에서 와서 만들었던 대한독립군, 그 다음에 그 대한군정서, 대종교 인사들이 만들었던 그 대한군정서, 나중에 임시정부를 봉대하면서 북록군정서가 되는데 대한군정서, 그리고 남만주에는 그 의병 출신자들과 계몽운동자들이 같이 만들었던 그 박장호가 그 총재였던 대한독립단, 그 다음에 오동진 평안도 평양 출신의 오동진 장군이 그 만들었던 광복군 총영, 그 다음에 대한신민단, 그리고 설호군정서. 이렇게 해서 남북만주에 1910년 그 19년 3.1운동 이후, 그리고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1919년 이 시기에 약 50여 개의 독립군단이 조직돼서 1919년만 해도 1700여 회의 국내 진공작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서간도에서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이 훈련도 받으면서 영농하는 장면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진입니다. 여기가 이제 군영이고, 여기가 멀리 보이는 이게 이제 군대 막사고,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타면서 이 영농자들을, 즉 신흥무관학교 생도들을 지키는 그런 군관이 있고,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농사를 짓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에 그 둔전병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선시대의 아주 전통적인 군대 주둔 양식이었었는데, 즉 이 둔전병제라는 것은 그 주둔한 지역에서 농사도 지으면서 국토도 방해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학생들도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 그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군사훈련도 받는, 이렇게 해서 이제 군사를 양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양성됐던 신흥무관학교 교수와 학생들이 발행했던 신흥 교우보,
그다음에 이 교수와 학생, 졸업생까지 모아서 이분들이 졸업한 후에 신흥하구단이라는 아주 혁명단체를 만드는데, 그 신흥하구단에서 발행했던 신흥하구보 이런 것을 이제 발행하면서 1910년대에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무장투쟁 역량을 강화시켜 나갔던 것이죠. 그런 토대 위에서 1920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항일 무장전쟁을 벌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는데 기폭제가 됐던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20년 1월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는 독립전쟁의 해라는 것을 반포를 해요. 그리고 국무총장 그 노백린 장군이 국무부 포고령 제1호를 발표를 해서 너도 나도 광복군이 돼서 조국 광복 전쟁에 나서자라고 하는 국무부 포고령을 제1호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임시정부 특파원들을 그 만주로 파견을 해서 그 남북 만주에 있는 독립군 단체들을 임시정부 그 편제 그 산하로 편제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을 각기 그 활동하던 독립군 단체들을 연합 조직으로 만들어 가요. 그게 이제 봉오동 그 전투 때 대한 북로 독군부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총살리 대첩 때 홍범도 장군을 중심으로 한 독립군 부대 연합, 이런 것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제 이런 임시정부 특파원, 임시정부에서의 군사정책, 이게 이제 큰 계기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부대들이 만들어지고 만주에서 독립군 부대들이 속출하면서 아주 그 국내에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국내 진공작전을 벌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두만강 지역에 있었던 그 최진동 장군이 조직한 군무도독부라고 하는 부대였어요. 이 부대가 1920년 6월 4일 날 그 항북 종성 부근에 있는 그 강양동, 그 두만강을 건너서 강양동에 있는 일본 헌병 순찰 소대를 격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일본군들이 그 수비대를 파견해서 이 일본군들이 두만강, 당시의 국경이 두만강과 압록강이었기 때문에 일본군들이 마음대로 그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오는 것은 중국과 서로 그 외교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당시에 중국이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역시 군벌들이 할고 있었고, 동북에는 장장님이 운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양동에서 헌병 순찰 소대가 이제 공격을 당하니까 남양 수비대를 파견을 해서 삼둔자로 이제 그 두만강을 건너서 삼둔자로 공격을 하게 해요. 그런데 이 삼둔자에서도 군무도독부 군대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남양 수비대를 격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강양동 소대도 격파당하고, 그리고 또 남양 수비대를 파견했는데 이것도 격파가 되니까 일제가 아주 급히 올강 강을 건너서 추격해서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한 올강 추격대라는 것을 편성을 해요. 그리고 곧바로 약 이게 250명 규모고, 그리고 기존에 그 두만강을 수비하던 수비대를 그 후원 병력으로 해서 봉오동 그 독립군 근거지에
군이었던 봉오도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6월 7일 아침서부터 오후까지 봉오동 전투가 이제 그 아주 벌어지는데, 이때 이제 봉오동 대첩을 이끌었던 군사 지휘관은 당시에 그 최진동 장군이 뭐를 만드냐면은 대한북로 독군부라고 하는 연합부대를 만들어요. 이 북로 독군부는 그 가장 큰 규모의 최진동 장군이 거느렸던 국무도독부와, 그리고 대한국민의 그 연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한국민회의 산하의 군대인 대한국민회군과,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거느리고 왔던 대한독립군, 이러한 부대들이 연합해서 대한북로 독군부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응수가 대한신민단 군대를 이끌고 이 봉오동이라는 곳이 이렇게 그 나팔 모양으로 된, 그래서 들어오는 데는 넓지만 일단 협곡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좁고, 그리고 이 봉우리가 이렇게 소똥 모양으로 여러 여기저기 있는, 이렇게 그 산재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각각의 독립군 부대가 매복해 있다가 그 월강 추격대, 그리고 나중에 지원병인 그 수비대를 6월 7일 날 하루 동안 공격을 해서 아주 대파를 하죠. 그래서 일본군이 독립군과 초기 전투에서 크게 그 망신을 당하는 그 전투가 봉오동 전투고, 그리고 독립군은 일본군은 굉장히 뭐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고 굉장히 그 최신의 화기를 갖고 있는 우수한 부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자기들이 봉오동 대첩에서 크게 격파를 하니까 이제 자신감이 붙게 되는 거죠. 그 자신감이 이제 그 청사리 대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나중에 이제 독립신문에서 이 당시에 그 파견됐던 임시정부 특파원들을 통해서 그 정과를 보고를 받아서 소개하게 되는데, 이때 약 일본군 사살이 157명, 그리고 그 독립군의 공격으로 중경상을 당한 사람이 300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 그래서 아주 큰 정과를 이룬 것이 이제 봉오동 전투고, 그것이 이제 그 독립신문에 이제 그렇게 보도된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1920년 1월 달에 1월 3일과 5일에 걸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신년 연설을 하는데, 그때 우리 민족이 단정코 행할 6대4, 올해 신년에 우리 민족이 그 단정코 행할 6대4를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이 독립전쟁의 해다. 올해 독립전쟁의 해에서 우리가 독립전쟁을 벌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당시에 독립신문에 나온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로 독립신문 1920년 6월 22일자 신문로서 독립군 순첩을 얘기하면서 바로 그 일본군 120여 명을 사상자가 이제 나왔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한, 그리고 이제 그 봉오동 대첩을 6월 7일 대첩에 관한 아군의 공부를 통해서 봉오동 대첩을 소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일본군이 그 월강 추격대도 당하고 수비대도 당하고 그리고 국내 진공 작전은 그 계속되니까 일본군은 뭐를 계획하게 되냐면은, 이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해서 독립군 부대만은 탄압해서는 안 되고, 독립군의 사회 경제적 기반을 이루고 있었던 만주 지역의 한인촌을, 이걸 모두 소각시키고 그 청년들을
어, 그 피살 그 청년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그게 일본 이제 참모본부에서 일본 육군 참모본부에서 세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간도 지방 불령선인 초토계, 이 불령선이라는 것은 불량한 조선인이라는 거죠. 일본인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독립군들이고, 그래서 불령선인 초토화 계획을 1920년 8월 달에 일본 육군 참모본부에서 세우죠. 이때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일본 육군 대장 다나카 기이치죠. 그래서 이 다나카 기이치를 가 세운 간도 불령선인 초토화 계획에 의해서 1920년 경신참변이라고 해서 만주 지역의 우리 동포들이, 그리고 우리 민가, 그리고 교회들이 뭐 다 소실되고, 그리고 한인 청년들이 많이 학살당합니다. 약 2만여 명의 한인 청년들이 학살당하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볼 수 없다고 해서 나중에 그 의열단에서 상해 그 항포탄 부대에서 다나카 기이치를 그 오성윤과 김익상이 저격하게 되는 거죠. 암살을 처단을 기도하다가 실패하는데, 그 이유도 바로 간도지방 불령선인 초토계약을 기획했던 사람이 바로 그 다나카 기이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간도 불령선인 초토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계획을 짜냐면은 간도의 일본군이 합법적으로 침입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자. 그래서 만주의 마적인 장강호 마적을 사주해서 1920년 10월 2일 훈춘 사건이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이 훈춘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적단이 훈춘 일본 영사관 분관과 그리고 일본인 그 민가들을 공격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사관 분관을 불태우고 일본인들을 그 일본 경찰과 영사관 경찰과 일본인들을 사살하게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훈춘 사건인데, 이렇게 훈춘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일본은 뭐를 발표를 하냐면, 이 마적단에는 중국 마적뿐만 아니라 그 한국 독립군들 그리고 러시아인들까지 다 가담을 했다. 그래서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도에 침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빌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주장하면서 간도에 침입하기 위한 작전을 짜는 거죠. 그 간도 침입 계획에 앞장선 것이 바로 한경도 남함에 주둔하고 있던 19사단, 그 다음에 중국에서 만주초도를 관리하고 있던 관동군, 그리고 당시에 연합군 간섭군으로서 시베리아에 출병하고 있었던 일본군 시베리아 출병군,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 파견됐던 이런 파견군들이 마치 그 의병 시대에 남한 대토벌 작전을 벌이듯이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토끼머리식으로 독립군을 탄압하게 시작하고, 또 이 독립군의 사회 경제적 기반이 있던 한인촌 그리고 한인 청년들을 학살하기 시작하는 거죠. 불살르고 학살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독립군들이 여기에 이제 대항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경신참변 시기에 그 한일 학살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그 마을이 불타고 이렇게 한인 청년들을 학살하고, 이게 이제 그 독립신문에 이걸 보도하고 있는 거죠. 서북간도의 동포의 참상을 이렇게 해서 그 지역마다, 그리고 그 민가가 불타고 그 사람이 피살되고 학교가 불타고 피살된 사람들, 이걸 다 1919년에 경신년에 1920년 경신년에 이렇게 한인들을 학살한 것을 독립신문에서 보도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독립운동사에서 경신참변,
경신년에 우리 그 일제에 의해서 제만 한인 동포들이 아주 참변을 당한 일이기 때문에 경신 참변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동포들이 학살당하고 또 일본군이 사두팔방에서 독립군을 탄압해 오니까 우리 독립군이 거기에 맞서서 싸운 전쟁이 바로 청산리 대첩이에요. 그래서 청산리 대첩은 그 10월 2일 그 폰춘 사건 이후에 일본군이 그 간도에 침입해서 독립군들을 토끼몰이식으로 탄압할 때 우리 독립군들은 어디로 이제 피해 가냐면은 그 백두산록, 아주 울창한 백두산록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백두산록으로 이제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독립군 부대가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두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인 화령연에 1920년 그 10월 달에 이제 화령연에 모이게 되는데, 화령연 그 중국의 그 계곡은 우리처럼 이렇게 계곡이 얕은 게 아니라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그 1도구를 2도구라고 해서 2도구, 그 다음에 2도구, 3도구 이렇게 이제 쭉 그 계곡이 깊은데, 이 화령연 계곡으로 우리 독립군들이 쭉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립군들은 일부 한인들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한인 그 피난민들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독립군들의 본도는 그 이도구에 이제 그 김자진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서 이도구에 이제 주둔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김자진 장군이 거들인 그 북로군 정서군은 3도구로, 이미 벌써 2도구를 지나서 3도구로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군 그 시카시 지대가 군대를 이제 시카시 지대가 서서히 그 독립군의 연합군 부대가 있던 2도구로 그 진입하면서 일부 부대를 야마다 특별대, 토벌대를 만들어서 야마다 부대를 김자진 부대를 추격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1920년 10월 21일 날 새벽에 그 청산리 계곡 백운평 입구로, 백운평으로 들어오는 일본군 야마다 토벌대를 백운평 직소 계곡이라고 하는 곳에 그 북로군 정서에는 사관 영성소라고 해서 그 무관을 양성하는 그 기관이 있었는데, 그 사관 영성소의 교도대장, 교성대장이라고 해서 교도대장이 이범석이었었는데, 이건 교관과 교도 학생들, 교도 사관들이로 만들어진 이게 이제 교도대가 그 북로군 정서 교성대인데, 이 교성대는 그러니까 그 북로군 정서 중에서도 제일 정예부대죠. 사관을 양성하는 교육 사병들, 장교들과 그리고 그 병사들로 구성된 부대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대가 바로 이 직소 계곡의 양쪽에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그 야마다 토벌대를 섬멸하면서부터 청산리 대첩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섬멸을 하고 바로 또 김자진 부대는 그 이도구로 넘어가서 홍범도 부대와 이제 연합 작전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이도구 새벽에는 그 샘물둔지라고 하는 천수평에 그 일본군 그 시카시 부대의 기병대, 산하의 기병대가 여기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새벽에 북로군 정서군이 주둔한 이 기병대는 기습 공격을 하지 않으면은 말을 탄 부대이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공격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새벽에 기습분경을 해서 큰 승전을 일으키고 승전을 이루고, 그다음에 그 오전에는 홍범대 부대가 이 완루군 넓은 골에서 시카시 본대와 전투를 해서 이기고, 그다음에 이제 22일이 그 청산리 대첩의 최대 격전일이었어요. 그리고 어랑천, 바로 이제 그 어랑천에 천수평 완루구가 있었던 것인데, 이 어랑천에서 하루 종일 김자진 부대와 흥범도 부대가 연합해서 그 시카시 부대 본대와 예비대와 대격전을 벌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동하면서 26일까지 맹개골 전투, 말럭구 전투, 쉬거우 전투, 보동화곡 전투를 거치면서 그 독립군 부대가 이제 북만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이 당시에 이 대한군정서, 이게 이제 북로군 정서인데요. 이 대한군정서, 즉 북로군 정서의 사령관은 김자진이지만 이 북로군 정서를 총체적으로 이끄는 총재는 서일이라고 하는 분인데, 서일이라고 하는 분이 총재가 나중에 그 임시정부의 북로군 정서, 즉 대한 군정서의 그 전투 성과를 보고를 해요, 임시정부.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는 이걸 독립신문에 줘서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에 나오는 그 전투상,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전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군의 그 피아의 그 사상,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일본군 연대장 1명, 대대장 2명을 포함한 1,500여 명이 이 청산리 대첩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독립군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가 무슨 화승총이냐, 뭐 일반 소총이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때 우리 독립군들은 군자금을 모아서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당시에 그 체코군이 이 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와 연합해서 독일군과 공격을 하다가 러시아 혁명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니까 그 체코군이 시베리아를 거쳐서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이제 자기네 모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돌아가면서 자기들도 그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그 무기를 한국 독립군들에게 이제 값싸게 팔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무기를 갖고 독립군이 무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군들이 그렇게 청산리 대첩에서 큰 전과를 얻게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일본군이 그 김자진 부대가 사용했던 기관총이라고 해서 노획한 것을 사진 찍은 겁니다. 이게 이제 기관총인데 당시에 카트링, 아주 최신의 카트링 기관총이고, 이게 기관총 탄창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것도 이제 김자진 부대가 오랑천에서 이제 사용했던 그 기관총의 사진이죠. 이것도 기관총이고, 그래서 당시 김자진 부대가 상당히 그 최코제 그 기관총과 포를 갖고 무장을 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홍범부대 부대가 갖고 있었던 수류탄과 탐탐탄이라고 해서 이걸 당시에 탐탐탄이라고 해서 총알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수류탄도 사용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독립군 부대가 무슨 화승총만 갖고 싸운 게 아니라 당시에 최신 무기를 구입해서 전투를 해서 우리가 봉오동 청산리 대첩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게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당시에 그 청산리 대첩과 봉오동 대첩을 이끌었던 김자진 장군과 흥범도 장군이고, 요것이 바로 레닌으로부터 선물 받았던 권총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말기에
홍범도 장군이 차고 다니던 권총인데 요거는 이제 레닌으로부터 선물 받았던 권총하고 권총 집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말년에 찍은 사진인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진이라는 것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독립군이 일제히 그 탄압을 피해서 이제 북만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주에 모였다가 만주에서도 만주 북만주로 올라갔다 그 북만주 그 밀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 중소 국경 지역에 모였다가 러시아의 그 지원을 기대하면서 러시아 이만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때 러시아 그 이만으로 넘어갈 때 독립군 부대에서 이제 그래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저 볼셰비키 혁명을 이룬 레닌 정부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넘어가자고 하는 독립군 부대도 있었고, 이제 김자진, 이범석 이런 분들은 지금 러시아가 혁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적군과 백군들이 서로 내전 중인데 여기 가서 우리가 무슨 도움을 받겠느냐. 우리는 다시 이 만주 특히 그 두만강, 압록강의 그 협곡 이런 지역으로 가서 독립군 부대를 다시 이 조직을 해서 투쟁을 계속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때 나눠지는데 이때 대부분의 독립군 부대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군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이만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만으로 갔던 부대는 이제 그 자유시라는 곳으로 이제 옮겨가는데, 여기에 이 러시아 지역 사정이 아주 복잡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1917년 10월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시베리아에는 그 간섭군이라고 해서 연합군 그 미국, 영국, 일본군이 뭐 체코군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는 그 러시아 그 볼셰비키 혁명을 탄압하기 위해서 그 시베리아에 출병해 있었고, 또 러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모스크바 지역에서는 이제 혁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이쪽 원동 이 시베리아 그다음에 연해주 지역에서는 그 내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백군과 적군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저 독립군들은 대부분이 이제 그 러시아 혁명, 뭐 이러냐면 혁명군을 도와야 왜 제정 러시아는 일본군과 동맹군이었고 연합군이었고, 혁명군은 그 일본군과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 그런 부대였기 때문에 우리는 혁명군을 당연히 보여야 돼. 지원해야 되고, 또 혁명군은 우리 독립군을 지원하는 이런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서로 이제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한국 독립군들도 좀 상황이 좀 복잡했어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 지역의 한인 공산주의자들이 두 파로 갈라져 있었다고요. 하나는 뭐냐면 민족 공산주의 계열의 그 한인사회당, 이동희 선생을 따르는 한인사회당 계열과, 그 다음에 이제 이르크스크 고려공산당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러시아 공산당의 지시에 추종하는 이르크스크 공산당을 따르는 한인 고려공산당이 있었는데, 이들이 각기의 그런 계열에 따라서 독립군 부대도 사할린 의용대를 중심으로 한인 사회당 계열과, 그 다음에 고려 혁명 군정의회를 중심으로 이 이르크스크바 계열로 나눠져 있었단 말이죠. 이들이 서로 군권 다툼을 하는 거예요. 독립군들을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는 과정에서 이 고려 혁명 군정의회가 원동 혁명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사할린 의용대를 비롯한 독립군들의 무장을 해제를 해서 자기 부대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무장 해제를 반대하고 거기에 저항하는 독립군 간의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흑하사변이라고 하고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독립군 간의 군권 다툼으로 내전이 일어나서 한인 독립군들이
크게 그 비살되거나 또는 한인 독립군들이 거의 붕괴되는 상태가 되고, 일부들은 잡혀서 고려 혁명군정우에 소속이 되고, 일부는 다시 만주로 들어와서 1920년대 중반기에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중반기에 들어와서 이 만주로 다시 들어왔던 그 독립군 부대들, 그리고 기존에 그 이만으로 가지 않고 밀산에서 다시 두만강 압록강 연안에 협곡으로 들어와서 독립군을 조직했던 그 부대들이 1924년에 오면은 삼부라는 것을 만들어요. 제일 먼저 이제 그 남만주에서 통일부의 그 일부 병력들과 그리고 이제 그 임시정부를 추종하는 그 통일부 의용군들이 통일부에서 나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 주만 참의부,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속 부대를 표방하면서 참의부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통일부의 나머지 부대들과 설호군 정서, 광정단 이런 독립운동 단체들이 또 다른 그 독립군 부대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정의부예요. 그 다음에 북만주에 있던 그 독립군 부대들은 신민부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1924년 말서부터 25년 초에 걸쳐서 중국 만주에는 3부가 이제 존재하게 되고, 이 3부들은 이렇게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인 동포들이 제일 많이 사는 요 지역을 중심으로 북만주의 그 신민부, 그리고 여기 서간도의 참의부, 그리고 남만주와 북만주를 통괄하는 정의부로, 이렇게 이제 3부가 통합되는데, 3부로 정립되게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 부라는 것은 정부이면서 군사정부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만 한인들에 대한 한인 자치 행정도 피고, 또 각기 의용군이라든가 군대를 거느리고 국내 진공작전도 하고 친일 밀정도 처단하고 이런 군사활동도 하는 것이 이제 이 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인들에게 호구세, 이런 세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관할 문제를 놓고 특히 요 지역이 제일 한인 동포들이 많이 사는 이 지역을 두고 신민부도 자기 관할권을 주장하죠. 정의부도 주장하죠. 참의부도 주장하면서 서로 갈등 관계가 이제 형성이 돼요. 이들이 힘을 합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할권을 놓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군다나 어떤 그 문제들이 발생을 하냐면은 그 1925년 6월 달에 일제가 그 동북 군벌인 장장님 정부를 설득을 해서 그 삼시협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 삼시는 조선 총독부 경묵장 미쓰야 삼시궁성의 이름을 따서 삼시협정이라는 것인데, 이 미쓰야와 봉천성 경무처장,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그 경찰 총장이죠. 경찰총장 그 우진과 그 사이에 어떤 그 협약을 맺냐면, 만주에 있는 독립군 단체들을 해산시키고, 그리고 그 독립군 지도자들을 체포해서 일본군에게 인도하라고 하는 이런 그 비밀 협정을 맺어요. 그 삼시협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런 협정을 만들으니까 이제는 그 전까지는 만주 군벌들이 그래도 독립군들과 그 독립군 단체들을 암암리에 그래도 비호해 주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삼시협정이 나오니까 이제는
저 독립군들을 비호해 주기는커녕 독립군 단체를 해산시키고 독립군들을 잡아서 지도자들을 일본에 인도하게 되는 이런 상황, 아주 불리한 상황이 된 거죠. 더군다나 이 시기에 중국에서는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져서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국공합작이 이루어져서 그 민족유일당 운동이,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던 그런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산부들도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산부 통합운동을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서, 역량을 또 더 키우기 위해서 산부 통합운동을 벌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산부 통합운동을 이제 그 1926년서부터 계속해서 벌려서 29년에 오면은 어떻게 산부 통합이 이루어지느냐면은 그 남만부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부라고 하는 이제 자치행정기관과 그 국민부를 이끄는 그 당인 조선혁명당과 그리고 그 조선혁명당의 부대인 조선혁명군으로 이렇게 당정군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당정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당과 정부와 군. 그 다음에 북만주에서는 그 한족 청년회파와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으로 이렇게 이제 조직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그 1930년대에 와서 일본군하고 대대적인 이제 독립전쟁을 벌이는데, 이때는 이미 30년 9월 18일 날 일제가 만주 침략을 감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31년 그 9월 18일에 만주 침략을 일으켜서 32년 3월 1일 날 괴뢰 만주국을 만들어요. 위성, 그러니까 괴뢰 집단이죠. 위성, 자기들이 위성 조종할 수 있는 만주국을 만들어서 이 만주 지역에 있는, 남북 만주에 있는 지역에 있는 독립군들을 만주군과 일본군이 합동해서 탄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독립군들은 위 만주국, 괴뢰 만주국과 일본군에 저항하는 그 중국 인민들, 이게 이제 동북의용군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들이 이제 뭐 요뇽자위군, 뭐 길림자위군, 그 엄청나게 많은 만주 지역에서도 중국 인민들이 괴뢰 만주국과 그 일본군에 대항해서 의용군을 만들어요. 의용군. 이 의용군들과 우리 독립군들이 연합해서 또는 합동해서 일본군과 대항해서 만주군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1920년대 전반기의 전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남만주에서는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그 중국 동북의용군과 한죽연합작전을 전개를 해서 1932년 3월서부터 34년 9월까지 이 9월 달에 양세봉 장군이 일제 매복에 걸려서 이제 친일 밀정의 그 매복에 걸려서 이제 전사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남만주, 신비년, 영릉과 그 통화연, 캐대무자, 지반연, 무슨 등지에서 일본군을 연달아 격파를 하고, 또 북만주에서는 그 한국 독립군을 이끌던 이청청 장군이 동북의용군과 그 연합작전을 전개해서 그 1932년 12월서부터 33년 9월 6일 동경성 전투를 마지막으로 이때 동경성 전투에서 이청청 장군이 이제 부상을 입고 이제 관내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때까지 그 쌍성보 전투, 이제 경박호 전투, 사도하자 전투 등지에서 일본군을 이제 무찌르고, 특히 33년 6월 30일 날 대전자령 전투라는 곳에서 그 일본군을 당시 일본 나남 19사단 75연대와 그 수송대를 대전자령, 이 대전자령이라는 곳은 이 대전현으로 들어오는 그 고개가 이제 대전자령인데, 이 대전자령 고개에서 우리가
매복 기습전 전략으로 일본군을 대파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일본군 수송대, 이 연대와 수송대가 이제 차로 이제 이동을 했었는데 이날 그리고 그 전날 비가 와갖고 차들이 그리고 우마차들이 이제 움직이기가 기동력이 헐 떨어지고 또 차가 전쟁 중에 빠지고 이러는 상황에서 독립군과 동북의용군의 그 공격을 받아서 일본군이 이제 대패를 하게 되고 일본군이 가졌던 그 무기들을 이때 다 놓고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과 전투에서 가장 많은 군수물자를 노획했던 전투가 이 대전자령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20년대, 30년대 만주 독립군의 3대 첩이라고 하면은 1920년 6월 달에 이제 봉오동 대첩,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청산리 대첩, 그 다음에 33년 6월 달에 대전자령 대첩, 이제 3대첩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대들을 모체로 해서 임시정부가 32년 이제 4월 29일 이제 윤봉길 의거 이후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이제 중국의 각지로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장정을 시작해서 진강을 항주와 진강, 장사, 광주, 유주를 거쳐서 그 기강 그리고 중경에 오게 되는데 이 중경에 와서 1940년 9월 17일 광복군 총사령부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사령부를 먼저 만들어요. 그 지대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도 왜 사령부를 먼저 만들었냐면 중국 대륙에서 중국 정부의 그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중국 정부에서 우리가 그 광복군을 만드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선 그 미주동포들이 보내준 군자금을 갖고 우선 사령부부터 만든 겁니다. 그래서 1940년 9월 17일 그 중경의 가릉빈관에서 아침에 성립 전례식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립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제2차 국공합작 시절이라 이제 중국의 당시에 피난 수도에 있던 중정에 왔던 중국 국민당 요인들 우우님이라든가 이런 백숭이라든가 이제 풍옥상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참석을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도 참석을 했지만 당시에 주울레라든가 이 두군해라든가 김성숙 선생의 부인이었던 두군해라든가 주울레 여기죠. 주울레는 직접 못 오고 대신 이제 보냈는데 사람을 이런 분들이 성립 전례식에 와서 내빈으로 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게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고 임시정부의 국군으로 해서 광복군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정부뿐만 아니라 국군 독립전쟁을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독립전쟁을 할 수 있는 국군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941년 일제가 12월 8일 날 진주만 공습을 통해서 태평양 전쟁을 도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튿날 12월 10일 날 우리가 대일 선전 성명을 발표를 해서 대일 선전 포고를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강복군이 없었다고 하면은 대일 선전 포고가 이게 그야말로 명실상부하지 않는 거잖아요. 실속이 없는 거였잖아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광복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일 선전 포고가 명실상부한 대일 선전 포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광복군이 만들어져서 그리고 42년 7월 달에는 조선의용대까지 만들어서 군사 통일을 이루어서 광복군이 제1지대, 2지대, 3지대로 편성을 해서 중국군을 도와서 연합작전을 하고 그리고 영국군을 도와서 인도 버마 전선에서
영국과 연합작전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미국군을 도와서 OSS, 미국 OSS 전략척보부과 같이 국내 정직작전을 계획해서 추진하다가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복군이 갖고 있는 의의, 만약에 일제가 그렇게 빨리 항복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국내 진공작전을 통해서 국내에 진입을 해서 정말 조선군 사령관을 앞에다 놓고 우리 광복군 사령관이 항복을 받는 그런 진짜 영광된 순간이 올 수도 있었는데, 일제가 생각보다 일찍 항복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런 기회를 갖지는 못했지만, 이런 광복군이 만들어졌었다고 하는 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독립전쟁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의는 이제 크게 이제 한 7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독립운동 중에서 가장 독립운동다운 것이 바로 독립전쟁이죠. 총을 갖고 직접 일본군과 적군과 같이 싸우는, 이게 가장 독립운동다운 것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독립전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의고, 두 번째는 독립전쟁은 다른 어떤 독립운동보다도 실제적으로 국내 동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파급 효과가 제일 컸어요. 봉오동 대첩도 그렇고 청산리 대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면 전투에 인면 공작대가 벌인 것도 그렇고, 중국과 합동작전을 벌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OSS와, 그래서 사실은 연합국에 우리가 참전국이자 연합국 2차 세계대전의 참전국이자 승전국으로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게 이제 한인데, 그런 이제 파급 효과가 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독립운동을 관통하는 흐름이 독립전쟁이었잖아요. 의병전쟁, 독립군 항쟁, 그 다음에 광복군의 대일전, 이런 것이 주된 흐름이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절대도 어떤 일제와 타협도 안 하면서 절대 바로 독립하기 위한 절대 독립운동의 이념, 절대 독립, 완전 독립을 지향하는 그 이념과 실천이 바로 독립전쟁으로 이제 표출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독립전쟁을 통해서 이제 국제적 안목, 한중연합작전, 그 다음에 연합군과의 연합작전, 이런 것을 벌이면서 국제적 역량이, 그 안목과 역량이 크게 배양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특히 중요한 것은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가 성립됨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의 국가, 또 더구나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면서 국민국가, 이게 황제 국가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국가라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호국의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그래서 만주에서 싸우던 독립군들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봉대했고, 또 광복군도 임시정부의 국군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독립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한말의 봉건 신민으로서 의병전쟁을 시작했다고 하면은 1920년대 3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민으로서 또 독립전쟁을 벌였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시민적 권리를 갖고 있는 광복군이 이제 임시의정원의 의원도 되고 이러면서 참정권도 갖고 있는 이런 시민적 권리도 향유하게 되는, 그래서 근대 시민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독립전쟁을 통해서 봉건 신민에서 근대 국민에서 근대 시민으로 이렇게 질적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이 한국 독립전쟁의 가장 큰 역사적 의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